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 TV에선 다양한 뉴스를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He said, I wish I did what you did. Could have done it. Other presidents. It means very simply that we are in a position of don't have to go longing. This is for Korea and for Koreans everywhere.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김정원입니다. 유가급 등의 여파가 에너지를 넘어 의약품 공급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로 석유를 원료로 하는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의 공급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약산업은 석유 화학산업의 전방산업으로 의약품 기초 원료와 화학 공정에 쓰이는 용매 대부분이 원유 부산물에서 추출됩니다. 치과용 국소 마취제, 광범위 항생제, 항암제도 석유 성분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란 사태로 세계 해상 원유의 약 2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고 원료의약품 공급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약 30%로 일본, 유럽의 약 50%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 공급망 차질 우려가 더욱 큽니다. 사태가 장기화해 제약사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마진이 적은 희귀 의약품과 필수 의약품부터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회용 주사기, 수술용 장갑 등 석유 기반 의료 소모품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보도는 유가급 등의 파장이 의약품 공급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석유와 의약품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낮은 원료의약품 자급도를 일본, 유럽과 비교해 제시한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나 정부 대응 방향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위기 가능성을 제시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축 현황이나 공급망 다변화 노력 등을 함께 전달했다면 보도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이번에 항공권 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 할증료가 3배가량 오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급 등의 여파가 항공업계로 번지면서 4월부터 유류 할증료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대한항공은 모든 국제선의 3배 수준의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기준 현재 2만 7천 원인 할증료가 8만 4천 원으로 뉴욕 노선은 19만 8천 원에서 60만 6천 원으로 오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의 배경은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한 달 만에 6단계에서 18단계로 급등했기 때문으로 2016년 현행 체계 도입 이후 한 달 기준 최대 상승폭입니다. 이미 전쟁 이후 항공권 가격이 오름세였던 상황에서 할증료 인상까지 겹치자 여행지를 바꾸거나 여행 자체를 재고하겠다는 소비자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도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예상되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5월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이 보도는 유류 할증료 인상폭을 구체적인 노선별 금액으로 제시해 시청자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부담을 직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현장 이용객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 반응까지 담아낸 점도 보도에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유류 할증료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 단계 체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6단계에서 18단계라는 표현이 시청자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을 만큼 각 단계가 어떤 유가 구간에 해당하는지 간략히 안내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미군이 이란 공습 과정에서 AI 기반 군사 플랫폼을 활용해 수천 개의 표적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가 전쟁의 의사결정까지 관여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의 윤리 규범과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은 이란 공습 첫 24시간 동안 AI 기반 군사정보 플랫폼을 활용해 1천여 개의 표적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기업의 AI 모델이 전투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최적의 타격 시기를 제한하고 자율 무인 드론이 공격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인간 개입 없이 AI가 전쟁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공격 결정부터 실행까지 단 몇 분으로 줄어들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드론과 AI 결합으로 인한 테러 위협, AI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새로운 국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간 중심 AI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에서 제외된 국방 분야의 안전관리와 인간의 최종 통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국과의 공조 없이는 독자적 규범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만큼 국가 간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보도는 AI의 군사적 활용이 현실화된 구체적 사례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입법 논의와 국제공조의 필요성까지 짚었습니다. 기술적 위험과 제도적 대응을 함께 다룬 균형 잡힌 구성이었습니다. 다만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 한정된 점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주요국에서 자율 무기 규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전달했다면 우리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국제적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란 전쟁이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몰리는 모습입니다. 핵심 우방들의 파병 거부, 측근의 이탈, 지지층 내부의 균열까지 겹치면서 전쟁의 주도권이 이란으로 넘어갔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핵심 우방들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공개 거부했고 영국도 즉각적인 개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는 영국 총리를 향해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동맹 설득에 지렛대였던 관세 압박 카드도 미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힘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친트럼프 핵심 인사인 조 켄트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이 전쟁의 발단이 외부 로비 압력이라고 주장하며 사퇴해 백악관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내부에서도 이번 전쟁이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는지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전쟁 종결의 주도권이 사실상 이란으로 넘어갔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중국 방문 계획마저 한 달가량 연기되며 트럼프는 사실상 발이 묶인 처지입니다. 이 보도는 동맹의 이탈, 사법적 제약, 내부 균열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곤경을 체계적으로 짚었습니다. 트럼프 본인의 발언과 측근, 지지층의 반응을 함께 담아 미국 내 분열 양상을 입체적으로 전달한 점도 돋보였습니다. 다만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검토할 수 있는 외교적 선택지나 협상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보완됐다면 국제 정세의 흐름을 더 넓게 짚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택가 빌라에 마약 공장을 차려두고 챗GPT로 제조법을 검색해 마약을 만들어 온 베트남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관세청이 마약 원료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까지 한 번에 적발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베트남에서 특송 화물을 통해 마약 원료를 밀수입한 뒤 경북 경산의 주택가 빌라에 제조 시설을 차리고 엑스터시를 만든 베트남인 3명을 구속했습니다. 압수된 마약 원료는 5.4kg으로 2만 9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 8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챗GPT와 인터넷으로 제조법을 검색하고 베트남 현지 공급책과 연락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시제품 제조 단계에서 세관에 적발되면서 실제 유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관세척이 마약 원료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까지의 과정을 한 번에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료를 밀수입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법이 변화하고 있다고 세관 측은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현장 영상과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 마약 제조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AI를 제조법 검색에 활용했다는 사실과 도심 주택가에 제조시설이 설치됐다는 점을 부각해 사건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마약 밀수 수법이 원료 단계부터 국내 직접 제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인 만큼 단속 강화 의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특송화물 검사 비율 확대나 마약 원료 물질 목록 관리 체계 정비, 주요 공급국과의 공조 강화 등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면 보도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미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미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해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학업 후 취업의 경로에서 벗어나 현장 경험과 창업,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MZ세대의 모습,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누군가 정해주는 길보다 진정한 나만의 삶을 찾아가는 MZ세대. 창업에서 시작해 인턴, 현장직까지 다양한 경험을 해냈는데요. 자신만의 가능성을 주체적으로 찾아 일의 기준을 다시 쓰는 MZ세대. 이들의 도전과 변화 속 그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과거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하는 게 보편적인 성공 공식이었습니다. 그건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게 정답으로 여겨졌던 건데요. 청년유니언 위원장 김설 씨는 대학 교육이 실제 실무와는 연결되지 않는 편이기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바뀌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직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에 따르면 높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 등의 이유로 현장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구직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현장직을 힘든 노동이라고 여기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MZ세대는 실력을 쌓아 성장해가는 기회로 여기는 겁니다. 실제 쉬었음 청년 중 절반 가까이는 중소기업을 염두에 두는 만큼 지금의 청년 세대는 안정보단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인사와 고용 관행을 갖춘다면 청년들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하며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취업을 못한다라는 말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짚었습니다. 방송은 인천의 한 중소기업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산업용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회사 구성원 중 최연소이자 입사 2년 차인 김하은 씨는 품질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성화고에 재학하던 당시 선생님의 제안을 통해 졸업 후 바로 입사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이 상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두가 대학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게 고민이 돼 실무 경험을 먼저 쌓고자 선취업 후 진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다 대학 간다고 해서 나도 무작정
따라서 대학을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원 제도 같은 거나 그런 길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 좀 둘러봐서 다양한 제도를 선택해서 저처럼 선취업 후진학으로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꿈을 찾거나 좀 주변을 둘러봐서 자기한테 최적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을 가는 것만이 곧 답은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어서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충류 농장으로 향해 봅니다. 이곳엔 파충류 분양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 박용희 씨가 있었는데요.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만큼 도마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마뱀에 관해선 눈이 반짝할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그는 사업 준비라는 선택까지 큰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학이 적성과 맞지 않아 중퇴하고 지금의 길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는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큰 목표라며 즐기면서 일을 해가고 싶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지자체 스튜디오로 향합니다. 올해로 24살 지혜 씨는 지자체 시설에서 청년 인턴으로 근무 중이었는데요. 전공은 아니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지던 방송 업무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사실 지혜 씨는 다양한 직군에 관심이 많아 인턴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완성형보단 진행형인 지금이 더 좋다는 지혜 씨입니다. 최근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기회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이에 지자체가 청년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바로 청년 인턴 제도입니다. 전공이나 관심 분야와 관련한 업무에 직접 배치해 구직 전 실무를 경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통해 청년들이 나중에 취업했을 때 사회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평택시의 한 제빵학원. 이곳엔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들이 있었는데요. 취미로 시작해 적성을 찾은 학생부터 부모님의 제안으로 시작한 학생들. 이들은 모두 재미를 느끼며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진로 탐색은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기보다 본인이 빛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즘 가치관이 달라진 MZ세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도 생겨났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취업 역량 프로그램으로 자기소개서 작성법부터 이미지 메이킹을 도와 면접 준비를 돕는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막기 위해 선취업 후 학습 정책을 통해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매년 1,500명에서 1,6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 계속해서 도전하는 청년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미연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기존의 일자리는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일자리의 모습과 환경 역시 함께 변화해야 할 텐데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걸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꿈을 키우고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청년들의 선택과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좋은 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미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발표 이후에 언론은 새로운 숫자와 사례로 시장의 변화를 보도해오고 있는데요.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지 또 과장된 부분은 없는 것인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인천대학교 안호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최근에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이후에 연일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언론이 집값의 추이라든가 다주택자의 어떤 매물 추세 같은 시장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실시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추적하는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언론은 정부의 고강도 압박으로 인해 경고했던 강남권과 용산구의 가격 저항선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네. 매일경제는 3월 1일자 기사에서 서울 동남권 매매 수급 지수는 5주 연속 하락하여 기준선인 100을 기록했으며 이는 1년 만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세력이 산술적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경향신문도 같은 날짜 기사에서 정부가 고가 다주택 억제 정책 효과로 강남 지역에서 1년 만에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아지는 수급 역전이 일어났다고 전했는데요. 예. 그런가 하면 일부 언론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하락한 특정 단지의 사례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중앙일보는 3월 2일자 기사에서 청담동 현대아파트 등에서 한 달 만에 11억 원이 하락한 사례를 들며 매수 심리가 크게 꺾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는 현상을 언론은 데드라인 임박, 급매물 속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이를 팔아치우기 위해 시장에 대거 매물을 싸게 쏟아놓고 있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매일경제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건을 돌파했으며 네. 특히 다주택자들이 4억 원 이상 낮춘 금매를 내놓고 있으나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가 이제 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외에도 대출 규제부터 세제 개편까지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에서도 대책 향방에 대해서 많은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보도가 좀 주를 이루었습니까? 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실거주하지 않은 고가 주택의 보유 비용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춘 바 있는데요. 예. 이에 따라 언론은 세제 개편의 강도와 대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3월 11일자 보도에서 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한 발언들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정부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 매일경제도 같은 날짜 기사에서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손질하며 집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방향, 즉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방식에 대해서는 서민층의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한국일보는 13일자 기사에서 이러한 규제 강화의 여파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한 버팀목 전세 대출이 반토막 나며 실소유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타당성에 대해서는 언론사마다 조금씩 입장이 엇갈립니다. 중앙일보는 13일자 사설을 통해 정부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도 비거주 시 보유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 실거주 1주택만이 정답인 듯 비거주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가는 기계적인 규제 의식을 우려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강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이 잡힌 세제 등 탄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같은 집값 하락세 단기적 효과에 그치게 될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지 정책에 대한 어떤 분석,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언론은 주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서 현재 추세가 단기적인 효과일지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지 판단 시점을 올해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일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일보는 3월 2일자 집값 조정 분수령 3, 4월 강남발 하락세 서울 전역 퍼질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마포 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로 전이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언론은 정부의 강경 노선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규제가 지속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경제는 3월 12일자 칼럼을 통해 세제와 대출을 동시에 조이는
고강도 압박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거나 공급 부족과 맞물려 장기적으로는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 억제에 몰두하면서 임대차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의 역설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예. 조선일보는 6일자 사설에서 정부의 정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인 전월세 시장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경향신문도 9일자 기사에서 아파트 투기를 잡으려는 규제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며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걸 정리하자면 언론은 정부의 투기 근절,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에 언론사의 성향과 무관하게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지만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통해 부작용을 줄일 필요성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도 그렇고요. 임차인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뭐 자극적인 워딩들이 있잖아요. 세금 폭탄, 뭐 폭락 같은 이런 표현들도 눈에 좀 띄었었는데 부동산 관련 보도를 교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언론이 자극적인 표현을 자주 동원하는 건 오래된 관행인데 클릭 수가 중요해진 인터넷 언론 시대에는 오히려 더더욱 심해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는 사안이 성격상 많이 눈에 띄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자극적이고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단어들이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예. 매일경제의 13일자 기사 제목은 아파트 집값 잡겠다는 전쟁인데 등 터지는 건 대학생, 임대업자였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전쟁으로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입는 피해를 등 터지는 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건데요. 그랬군요. 그런가 하면 라디오 방송의 인터넷판 기사 제목이기는 하지만 기사에 의하면 YTN의 한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 기사 제목은 30억 떨어진 서울 압구정 아파트. 이거 집값 정상화인가였습니다. 예. 심지어 30억 하락했다는 것은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출연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인이 한 말을 전달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랬군요. 집값 하락세를 보도하면서 수십억 원의 강남권 단지의 사례에 초점을 두는 것은 워낙 강남권이 상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 경향을 과장, 왜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앞서 언급한 중앙일보 기사는 제목에서 한 달 만에 11억 내린 청담 현대 라고 언급하면서 강남의 사례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이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나 실거주자들에게 시장 전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언론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공방이 오간 것이 이 문제를 정쟁으로 보이게 한 점도 있었죠. 예. 특히 SNS를 통해 서로 말싸움을 벌인 것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정쟁거리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다양한 평가 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이 그 영향에 대한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겠죠. 예. 그런 점에서 언론이 충실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언론에게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욕심을 내자면 독자들이 보다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갖는 것을 돕는 기사가 좀 더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번에 각 언론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기사를 검토하면서 눈에 띄는 기사가 몇몇 있었는데요. 짧게 소개를 하자면 예. 한국일보는 3월 2일자 기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를 소개하며 한국의 불평등 문제는 소득 중심 분배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예. 한국은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심하고 그중 핵심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득 중심 정책만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 완화나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규제의 필요성을 보다 거시적인 경제 불평등 완화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사였는데요. 예. 또 경향신문의 3월 8일자 기사에서는 압구정 5배 될 때 부산은 2배, 대장 아파트 값이 말하는 양극화라는 기사는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지역 격차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랬군요. 단편적 현상에만 주목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다룬 점 높이 사고 싶습니다. 네.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자세히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인천대학교 안호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